네, 안녕하세요. 뽀얀 거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류일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좋다. 좋다. 아주 좋다. 오늘은 늘 하시던 원장님께서 오신 거죠? 저는 그렇죠. 처음 뵙는데 네. 임채선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참 목소리 좋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좀 밝게 시작하는 느낌이 아주 좋네요. 네. 예. 아, 너무 밝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워낙 밝기만 해서 심각한 거 잘 못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동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세 가지의 사연을 저희가 뽑아봤거든요. 일단 그렇죠. 예, 하지정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틱장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아, 예. 먼저 네. 틱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새로 개편한 1회 때 틱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송을 들으시고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께 저한테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참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의견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거는 꼭 전해드려야겠다라고 한 건데 뭐냐면 네. 당시 이제 저희가 어린이 틱장에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아예 신경 쓰지 마라. 아예 뭐 네가 틱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지도 마라.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지나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래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은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애가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다. 네. 얘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이걸 놀려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음성틱, 그러니까 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하거나 이런 애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방해가 또 될 수 방해가 있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애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 저건 애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틱 장애를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니까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게 놀림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그런 아이에게 놀리는 게 있는지 살펴봐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놀려서는 안 된다 해 주셔야 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리고 그 놀림을 받는 아이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몰라서 놀릴 수는 있지만 네가 놀림 받을 게 아니야. 이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넌 이거 나중에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선배님한테. 저희 애가 틱 장애가 지금 있거든요. 6학년인데 이게 있은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틱 장애 하면 보통은 모른 척 해야 된다,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 해서 저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나 너무 걱정이 될 정도로 몇 년째 지금 똑같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눈 깜빡거리고 코 찡긋거리고 말할 때마다 그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너는 좋아질 거고 지나갈 거야 이렇게 믿음을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네. 틱 장애라는 게 대부분 선천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직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선천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은 후천적으로 그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이해하고 너 잘못 아니야? 이거 그리고 나중에 사라질 거야. 근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결국은 틱 장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은 분들도 계시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어떡하나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래서 진료를 네. 받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그렇죠. 돼서 네.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때는 적극적인 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지금의 어린이 틱장애를 보시는 분들은 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음성틱 정도로 나타나면 그거는 약물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동작으로 하는 것은 예, 지켜보는 네. 거고. 예. 제가 이제 소아 환자들 틱을 치료를 하다 보면 네. 대부분 약간 자기가 불편한 감이 있어요. 내가 비염 같은 게 있다든지 알레르기성 뭐 결막염 아니면 눈이 가려운 게 있다고 그러면 계속 그 불편감 때문에 습관이 생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질병을 고쳐주는 게 답이 될 때가 있고요. 네. 그런데 반 이상의 보통 치료를 할 때는 뭐 한약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안정되는 거 있잖아요. 불안 초조한 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좀 대부분 많이 좋아지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신적 지지요법, 부모나 선생님들이 정신적 지지요법도 필요하고요.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선은 병원 치료나 뭐 의료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것들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걱정을 엄마가 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이 되는 게 엄마가 걱정하는 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걔를 갖다가 치료를 하고 싶어서 병원을 데려가면 그거를 딱 그냥 뭐라 그러지 짚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 질문도 드렸어요. 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이가 의식하지 않느냐 했더니 의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조금만 고학년이 되면 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아이들이 네.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가 말하는 게 얘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만 애들은 다 본인들이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너 알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내가 혹시 너한테 처음 알려주는 걸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걱정할 필요 아니야. 너 그리고 네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틱에 대한 사연이 짧게 왔거든요. 이분도 이를 막 혀로 미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민된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답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틱 장애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성인이고 한 번도 진료를 받아보시지 않았으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인이 돼서도 이게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요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 거냐 아니면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냐 그리고 또 입안이 실룩실룩거리는 거는 틱일 수도 있지만 그 안면신경에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거든요. 드물게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진료를 받아보시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료는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아까 싶네요. 그 원장님도 참 좋은 말씀하신 게 눈을 뭐 깜빡이거나 코를 찡긋거렸을 때 그 기관에 대한 질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정맥과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지정맥 하죠.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지정맥에 관한 건데요. 한 번씩 들어본 질병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생소합니다. 최근 장모님께서 수면 중에 다리가 돌처럼 뭉친다 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더니 하지정맥이라고 초음파 검사를 받고 수술에 대해서 듣고 오신 모양입니다. 하지정맥이 흉부외과에서 본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런데 혈관 3군데를 수술하는데 돈이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가격도 꽤 비싸고 해서 실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전문의를 찾아가야 될지 또 확인해 봐야 될 건 없는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보셨다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마 이 하지정맥류의 어떤 가장 평균적인 증상이죠. 통증이 있거나 붓거나 아픈 게 사실은 제일 많이 있고요. 외관 미용상으로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울퉁불퉁하니까요. 네. 사실은 이 하지정맥류의 얘기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많은 좀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료와 미용의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하지정맥류 병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 간판들 많이 보셨죠? 네네. 근데 최근에 다 없어졌죠. 그랬었나요? 안 보이는 것 같기도 최근에 하고. 하지정맥류 병원 간판과 현수막이 많이 없어졌을 왜 그렇게 거예요. 된 거예요? 그게 하도 미용 목적 그러니까 약간 혈관이 튀어나온 사람들도 통증이 없는데 이게 질병인 것처럼 시술을 받고 그러니까
그 치료받으면 혈관이 사라지면서 예뻐지겠죠. 다리 네. 혈관이 모양이 없어지면서. 저도 하지 정맥류 있는데 만약 시술 받으면 예뻐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용 목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감원하고 뭐 실비보험사들하고 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 기준을 정한 건가요? 네.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아니, 진료의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비급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겁니다. 아, 예. 나라에서 미용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거를 나라에서 급여를 해주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아픈 사람들은 급여가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되지 않고 이분은 진짜 증상이 있는데도 그 혜택을 사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비보험에서도 이제 이걸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많이 불편하시다면 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네. 비용을 조금 싸게 해주는 데도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찾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과는 흉부외과에서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외과 혈관외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과 전문이신 분이 혈관외과를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흉부외과 분들은 혈관을 항상 심장이나 혈관을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혈관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네. 예전에는요. 레이저로 그냥 간단한 하지정맥류는 그냥 이렇게 레이저로 띡띡띡 하면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심한 사람들은 그런 걸로 치료가 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좀 약간 고난이도 테크닉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제가 지금 다리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조금 심한 형태라고 보이고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하신 게 수술이 이 정도의 비용이면 조금 저렴한 곳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나라가 정한 급여가 아니고 이거 비급여의 형태라면 병원마다 가격 정책은 틀린 거니까요. 네.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걸 하는 게 이제 고전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맥 질환이니까 정맥을 뜯어내는 뜯어내고 꼬매는 수술이 있고 최근에는 보니까 레이저로 이걸 소작하는 것도 있고 RF라고 하죠. 이 뭐라고 하죠?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걸 소작하는 것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병의 기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혈관이 겉에 이제 피부 옆에 혈관이 막 튀어나와 있죠. 네. 그러면 그거를 수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네, 어디로 수술하나요, 그러면? 저 깊은 쪽에 있는 그 다리 종아리 근육 뒤쪽에 있는 굵은 혈관이 막힘으로써 이 피부 겉에 있는 혈관이 이제 그거 피가 못 가니까 겉에 있는 피부 혈관으로 막 나온 거예요. 압력이 높아져서. 네.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 같은 거는 사실은 레이저 같은 걸로 겉에 있는 것만 탁탁탁 해도 문제가 없죠. 싹 사라져 버려서 피부가 깨끗해지고 이제 모양이 예뻐지는데 실질적으로 심하게 혈관이 막힌 사람들은 저 깊게 있는 혈관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힌 거잖아요. 그럼 막힌 거는 뜯어내줘야 되겠죠. 막혀서 통하게끔 만들어주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수술 방법 열고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가지고 연결해 주는 게 한 가지 방법. 그 고주파 부분도 사실은 깊게 들어가서 쏘는 거예요. 겉에 할 거면 레이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실비보험 형태로 겉에 있는 혈관을 레이저로 지지는 것들은 사실은 좀 쉽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시술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깊은 혈관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한 증상이면 그 정도 치료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네네. 혈관을 하는 레이저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그래서 증상의 중증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금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이제 병원 갈 일이 자주 있어서 2008년쯤에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매번 청구해서 받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제 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정형외과 너무 멀고 해서 급하게 동네 의원에 가서 소염제와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보니까 질병 분류 기호가 M과 J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질병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5,000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하루 더 받으면서 코드를 S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넘어져서 다쳤으니까 S가 맞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 청구하면 너무 신경 쓸 게 많은데 하면서 곤란해하셨대요.
저는 감기 같은 작은 것도 하나씩 모아서 청구를 하는데 물론 몇 푼 되지 않는 거지만 실비를 받으려고 매월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도 내는데 당연히 받는 건데 작은 거라도 청구하지 않으면 실비보험 가입의 목적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저같이 이런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혹시 추후에 불이익은 없을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번에 뭐 방송을 제가 얼핏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저보고 돈을 밝히는 뭐 임원장이라고 하면서 보험 문제는 돈의 밝은 이거 밝히는 애 아니었나요? 이거 다시 돌려봐야지. 비디오 판독 해봐야겠는데요. 예. 제가 만약 밝히느라고 했다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예. 괜히 뜨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솔직히 제가 일요일 날 네. 보험 관련돼서 의사들한테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러세요? 보험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전문 분야시군요. 네. 보험 개발을 조금 뭐 보험사랑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하게 된 거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드릴게요. 자, 이분은 사실 2008년도에 가입했죠. 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로서 상당히 좋은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08년쯤이면 좋은 상품들이 많았을 때인가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바보 같은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때 들었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들었을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저는 안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실손보험 들지 않았습니다. 1일 통원한도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랬구나. 보험인데 우선 가입 기간만 봐도 좋은 보험입니다. 네네. 자, 그 왜 좋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2009년 9월 이전의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제로거나 5천 원이고요. 네. 100% 다 나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감기 진료를 받던 뭐 다쳐서 뭐 수술을 받았던 간에 100% 다 나오고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자기가 감기로 10,000원을 병원에 내면 그 10,000원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청구를 하면 5,000원을 빼고 5,000원을 돌려받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5,000원만 내면 그 보험 뭐 병원 가서 냈던 돈을 다 돌려받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다 청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소소하게 청구를 하면 걱정되시는 게 딱 그거예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까요? 그게 걱정되실 거예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보험사들도 알아요. 이게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람, 1일 통원 한도가 20만 원인데 20만 원 꽉꽉 채워서 하는 사람들은 네. 바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이렇게 5천 원 이런 것들은 네. 그렇게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요. 바로바로 돈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심사하는 것도 그 인턴들 있죠. 네.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붙어서 심사를 해요. 네네. 그런데 이거 5천 원, 10,000원 이렇게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전산상으로 바로 통과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가 않아요. 네. 아주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예. 다 모았다 소액 청구를 하셔서 네. 지금까지 내셨던 그 보험금 뽕을 뽑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네네. 뽕을 뽑으셔라. 보험금이 인상이 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받는 거에 비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손해가 나는 그런 고액 그 청구자들 있잖아요. 네네. 보험 사기범들 포함한 고액 청구자를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필요한 진료로 값비싼 치료비를 받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험회사가 그렇죠. 잡아내는 그런데 거죠. 그거는 예. 바람직한 의료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실제 질병으로 소소하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약한 권리만큼의 그 혜택은 누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네. 보험금 청구할 때 질병 분류 코드가 중요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완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자, 상해 코드 S 코드가 딱 생기면 네. 그러니까 어딜 다쳤다가 S 코드가 되면 2009년 제가 왜 2009년 9월을 얘기하냐면 네네. 그 전에 있던 보험은요. 상해가 됐을 때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5천 원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코드를 내주니까 자기 5천 원 더 내니까 바꿔달라고 한 게 당연한 거죠. 야, 이거 대단한 보험 전문가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네. 사실 의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의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특히 한의사들도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이상하게 보험 강의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몰래 하고 네.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 뭐 삼성생명이나 뭐 교보생명 이런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불법적인 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렇죠, 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환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응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걱정 안 하시고 평소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네. 그
유 아나운서가 류인가요? 유. 리을 유예요. 아, 류. 네, 성이. 제가 오늘 이게 방송을 짧게 하면서 네. 하나 조금 알게 된 거는 네네. 전라도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네. 그죠? 티가 났나요? 보통 부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네. 아까 6학년이라고 하지 않고 6학년이라고 하고요. 전라도는 그러니까 6학년이라고 발음하시는 걸 딱 듣고 네. 아 전라도 분은 아니시구나. 네. 라고 알았습니다. 전라도여야 하나요? 아니요.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번 술자리에서 예. 전라도 이유나 아나운서가 전라도잖아요. 예, 목포잖아요. 예, 맞아요. 이유나 예. 6학년이야?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라도 분을 구별하는 거를 할 때 발음이 6학년을 해보라 그러면 네. 전라도 분은 6학년, 일반 사람들은 6학년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지역 말씀하시니까 저는 순간 긴장한 게 네. 제가 아나운서인데 부산 출신이어서 말할 때 약간의 저는 알긴 알아요. 네. 약간 사투리가 아직도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시나 네. 순간 저도 놀랐는데. 그런 거 이해해요. 네.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제가 런던 출신인 거 들통날까 봐. 굉장히 크게 웃어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딴 얘기 계속 해도 되나요? 시간 없죠? 아니요, 괜찮아요. 예전에 방송할 때. 네, 6학년이면 전라도인데 제가 모르는 멘트를 했는데 나중에 지적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3 곱하기 2는 뭘까요?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3 곱하기 6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모르는 서울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네, 앞으로 그렇다고요.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닙니다. 저도요. 런던 발음 나오걸랑 그때 그거 좀 지적해 한번 주세요. 들어나 보고 제가 판단해 볼게요. 자, 예, 본격 주제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 토크 주제 토크는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좀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예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이제 뽀얀거탑이 무거운 주제를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무거운 주제는 항상 달려들었죠. 네. 왜 지금에 와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또 이게 보도에서 보시는지 네, 한참 그거를 됐잖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보면 옥시, 그다음에 세퓨 이런 회사들은 처벌을 받고 관련자들이 구속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 SK 케미칼 부사장이 구속됐고요. 네. 또 지난주 금요일에 애경 전 대표가 구속됐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검찰이 구속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왜 도대체 SK케미칼과 애경의 관계자들이 구속됐을까?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되는데요. 2001년도에 가습기 메이트라는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원료는 SK케미칼에서 다 만들고 애경이 제조 판매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이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사람들이 역시 가습기 살균제 폐 질환이 확인됐습니다. 2015년부터 환경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가습기 폐 질환자라고 네. 환경부가 공식 인정했는데 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죄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환경부는 가습기 메이트가 가습기 살균제 질환을 일으킨 원인 물질이다. 그리고 피해자 130명이나 됩니다. 옥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낳은 제품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까 지난주까지는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그렇죠.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네. 4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인정은 받았지만 나에게 이런 질환을 맞아요. 준 네. 그런 가해자는 전혀 처벌이 없는 이런 답답한 상태에서 있었고요. 네. 가습기 살균제 어느 정도 되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400여 명이고요. 아유. 사망자만 1,390명입니다. 네. 이러면
거의 이렇게 단일 제품이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게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재난이죠. 네. 이 재난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그만 얘기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직 그럴 만큼 해결책을 안 갖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 왜 이제서야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수사를 시작했느냐? 그럼 그동안은 왜 안 했느냐를 네. 이제 살펴봐야겠죠.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가 면죄부를 받았던 건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안전평가원에 의뢰한 동물 실험에서 기인했습니다. 네. 당시 한국안전평가원은 지금 우리나라 시중에 팔리고 있는 옥시, 세퓨, 가습기 메이트 등을 다 조사해서 세포 독성 시험과 이것이 활성산소 하는 것, 그다음에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재현 실험, 그리고 동물의 흡입 독성 시험을 했습니다. 네, 결과가 어땠나요? 1차적으로 한 세포 독성 시험은 가습기 메이트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메이트를 범인으로 지적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 단계 맨 마지막에 했던 동물 흡입 시험에서 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네. 그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동물 시험을 그것도 가장 그 정밀하다는 동물 흡입 시험에서 네. 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검찰로서도 이 SK케미칼과 애경이 에게 죄를 묻기는 좀 어려웠다고 당시 얘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왜 인정했느냐? 네. 그렇다면 환경부는 가습기 메이트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인정하면 안 되죠. 그런데 환경부는 왜 인정했느냐면 동물 실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에게 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사람에서 역학조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가습기 폐질환 양상을 보인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임상 시험과 그러니까 비교된 아주 고차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환경부는 인정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무엇이 달라졌길래 달라진 거예요? 예. 검찰은 그동안의 기조를 180도 바꿔서 수사하기 시작했네요. 이게 이제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취재를 했던 포인트인데요. 당시만 해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취재할 때만 해도 환경부의 보고서인 줄 알았습니다. 환경부가 제가 환경부 담당 국장에게 통화를 했어요. 최근에 뭐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수사 방향을 전면으로 바꿨을까 했더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으나 최근에 지난해 12월과 1월에 걸쳐서 동물에게는 해가 없으나 사람에게는 해가 있는 여러 물질들에 네. 대한 국내외 자료를 검찰에 가서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환경부가 국내외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 것 때문에 검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네. 토요일 날 한 가지를 더 알았어요. 어떤 거죠? 제가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하는 와중에 행간의 의미를 조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했던 그 동물 흡입 시험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은 항상 그렇지만 수사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네. 그리고 제가 무심코 물었던 혹시 C 및 MIT 그러니까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가 되는 C 및 MIT가 저농도로 흡입 독성을 시험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물었더니 거기서 그렇다는 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검찰 출입 기자는 아니라서. 네. 그래서 뭐냐면 저는 토요일 날 오로지 누군가 검찰에서 증언한 누군가 독성학 전문가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을 수소문했어요. 알아봤더니 찾았습니다. 누군지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서 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참고인으로. 그랬다. 언제 그랬습니까? 2월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들었고 이 방송이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나 업데이트 될 텐데 저희가 녹음하는 거는 지금 3월
오늘요? 18일 월요일이죠. 18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점심 지나서 관련 자료, 그러니까 해당 교수님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안전평가원에 의뢰한 동물 흡입 시험이 완전히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흡입 농도입니다. 농도가 낮았어요. 네, 흡입 농도가 1.83mg/세제곱미터인데, 네. 그러니까 입방미터당 1.83mg의 농도로 실험했는데,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2009년 유럽 연구 결과에서 인용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그 독성 시험이 인용했다는 2009년 유럽 결과를 보니까 거기는 2.63mg/세제곱미터, 그러니까 1.83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서조차 폐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폐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농도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만약 고의적이라면 전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대단히 큰 실수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독성학은 저도 우리 의사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독성학 했던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독성학에 동물 실험할 때 기본 원칙이 있다.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 적어도 3번을 해서 이게 농도가 올라갈수록 독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피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달랑 1.83mg/세제곱센티미터의 농도 하나로 실험해 놓고 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그 수치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이것 자체만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게 네, 그렇다면 이거예요. 고의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뭐 수사에서 밝혀질 사안이죠. 네. 제가 밝힐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 팩트를 제가 어제 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2015년도에 환경부가 가습기 피해자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과 네. 애경은 전혀 2019년 동안 전혀 어떤 맞아요.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환자들이 받았던 고통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사실은 이번에 조사가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이 피해자들 4,127가구에 무작위로 100가구를 2달간 조사를 했고요. 네네. 그중 10명 중 7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에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조사가 됐고, 성인 피해자의 경우 자살 시도는 일반인보다 4.5배가 높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피해는 540억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내용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농도로 실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원과 그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과 이게 내용이 전달돼서 아마 국회에서 저는 이 정보를 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 2017년도에요. 이 CMIT 그다음에 MIT 이 물질 가습기 네. 베이트 물질로 다른 대구에서 또 연구를 했어요. 네네. 무슨 그래서 연구를 했나요? 그러니까 독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네네. 일본에서. 독성이 있음을 사실 연구를 했더니 어느 농도 이상 가서는 모든 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었네요. 그렇죠. 네. 봤더니 이거는 유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사망으로 가는데 네. 그런데 폐를 이제 열어봤더니 폐 질환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사망된다는 거를 냈는데 이거를 또 SK케미칼 쪽에서 이거는 잘못된 연구라고 해서 막았어요. 원래 만약에 연구 논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 이거 2017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물을 수 있었는데 묻지 못한 거죠. 네. 실험이 잘못됐다. 폐 질환 여부는 없고 사망 인과관계만 나온 거기 때문에 폐
어떤 그 질병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참 빠져나갈 구멍이 많네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독성학 시험 흡입 독성학 시험을 했던 그 원본을 제가 구해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거기에 키가 됐던 그 전 단계에 그러니까 인체에 노출할 때 얼마나 그 노출량이 되는지 하는 실험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C 및 MIT 성분은 일부 검출 한계 부분에서 검출되었다. 이는 성분이 살균제에 이 성분이 구아니딘 성분보다 적게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시간을 할당해서 치료를 채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뭐냐면 일단 C 및 MIT 성분은 좀 더 추가적인 시간을 할당해서 치료를 채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불충분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원본 31페이지를 보면 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기서 뭐냐면 C 및 MIT 그러니까 가습기 메이트의 성분이죠. 이거는 검출한 게 근처이거나 이하로 추후 노출 농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도 뭐냐면 이것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게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뭐 해서 확실한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사실 그 있는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2016년도에도 보도했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보도를 했는데 나원이 다원이라고 이 가습기 메이트를 써서 피해자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근데 얘는 2011년이 첫 돌이었는데 돌 같이 난 다음에 호흡곤란이 와서 목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제 근데 커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호흡 저항을 이길 수 없으니까 뚫었던 거죠. 그리고 2016년 좀 큰 다음에는 호흡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서 수술을 10번 넘게 받았습니다. 근데 안 돼서 실패해서 지금 미국행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면 목소리를 잃는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목소리 잃어도 좋으니까 복구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 이제 입장을 보니까 저도 엄마지만 보통은 피해자들이 엄마들이 왜 아이들 가습기 사용 많이 하니까 좀 조금이라도 좀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내가 했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 큰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죄책감.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인터뷰했던 엄마는 저한테 인터뷰를 하시려면 애를 두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집에서 하자. 지저분하셔도 좋으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하는 것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더니 애가 알아볼까 봐. 자기가 가습기 피해자인 줄 알까 봐. 아직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낫는 게 아니라 평생 남을 수도 있는데 고쳐지지 않을 수 있는데 얘한테 고쳐지지 않는 병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밖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날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은 우리 임원장이 지금 통계를 100가구 한 통계를 했지만 그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망자가 1,390명이지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최소 정부 집계로도 그 이상 4,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4,000명 이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두 번째 피해자를 많이 낳았던 그런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2019년대에서야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그 의문의 폐 섬유 질환 환자, 섬유화 질환 환자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2011년 이 제품이 나온 1994년 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7만 명 중에 아마도
20%에서 30% 정도인 2만 명 정도가 가습기 살균 피해자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거에 대한 답변, 그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더 많은 사람이 네. 고생을 하고 돌아가신 걸로 지금 판명은 좀 되고 그리고 있거든요. 가습기 이 살균제 피해로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폐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피해자들한테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네. 지금 정부는 폐질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근거가 사실 뭐 폐질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습기 살균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왜 우리나라에서만 쓰였냐? 우리나라만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진짜 잘못한 거예요. 아무 안정성 없이 그냥 다 허가해 준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네. 이게 조사위원회에서 했지만 이 옥시가 독일에서도 이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네. 독일 보건당국이 있죠. 이거 인체 안정성 시험 갖고 와라. 결과 갖고 와라. 그랬더니 옥시에서 제출하지 못해서 독일 판매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렇게 팔렸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쌓여서 적어도 그러니까 2011년까지 20년 가까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문제는 분명히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유 아나운서가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입증할 수 있는 게 폐밖에 없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저는 이걸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성금이라도 해야겠다. 정부에서 안 해줄 것 같으면 대국민 성금이라도 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썼던 사람이 네. 다른 전신적인 피해가 나타나면 그렇게라도 지원해 줘야지. 이분들 직장 잃고 애 보느라 애 이렇게 케어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병원비까지 본인이 이 부담하는 이거는 너무나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마음이 괴로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해를 본 상태면 그거를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해자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피해자들에게 제일 큰 위안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혀 안 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이거는 뭐 100% 기업의 잘못일 도덕성 문제도 있는데요. 정부 잘못도 상당하게 있다고 봐야 돼요. 원래 옥시는 정말 나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SK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 때 인체에 무해하고 어린아이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랬고요. 네.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승인된 친환경 살균제라고 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요. 와. 이게 살균제 황당하네요. 독성이 몰랐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옥시 경우에는 미국과 인도에서 연구소에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은폐한 거예요. 알고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서울대랑 호서대에서 연구했을 때도 그 회사가 도움이 되어 있는 실험 방향으로 해서 문제 없는 보고서를 냈고 그 연구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지금 구속 중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진술에서 자기는 다른 할 일이 많으니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다른 수의학자로 서울대 교수로서 사회봉사활동이 할 게 많으니 구속시키지 말고 그냥 다른 쪽으로 해서 사회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그 최우진술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거는 이 재료가 들어왔을 때부터 환경부가 잘못한 거예요. 일반 화학 물질을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관찰 물질도 아니고 유해 물질인지도 모르고 일반 화학 물질로 해놨다가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2011년 터지니까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환경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그래서 2013년인가 15년 후에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는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몰래 이 아까 얘기한 애경 말고 우리 옥시에서 나왔던 PHMG와 PGH 부분은 독성 물질로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때 CMIT하고 MIT 아까 그 가습기 메이트에 있던 성분은 슬그머니 유독 물질로 바꿔놓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환경부가 인증을 한 거죠. 해외에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고 한국에서도 지금 연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뭐 지적하자면 끝도 없어요.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뭐 KS 마크인가 KC 마크인가 안전하다고 인증도 하지 않나. 참. 그렇죠. 당시에 이제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발언했던 거하고 2015년도에 그걸 180도 바꿔서 이것이 독성 물질이고 이게 이 탓으로 뭐 피해자가 생겼다는 그 대비되는 발언을 제가 이렇게 보도한 것도 생각이 나니까 환경부도 지금에서야 피해자 인정하고 뭐하고 한다지만 사실 환경부도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죠. 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90년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신문 보도를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으면 세균 범벅이 되는 것처럼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되게 이제 언론도 문제래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언론인이 이것에 대해서 발을 뺄 뭐냐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쓰도록 유도한 네? 정부가 왜 KC 마크 부여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거 보고 우리는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역학조사 벌어질 때도 비슷한 제품에 2개를 부여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잘못도 너무 크고요. 거르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크고 언론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 기자는 2016년, 2017년 때도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가습기 메이트 애경 거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있고 임상적으로도 지금 독성이 있는데 예. 다 독성이 없는 것을 해서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한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수면에 떠오른 거죠. 네. 예언자신가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할 예정인데 만약 이제 들으신다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뭐 일주 전에 SBS에서 뭐 보도가 됐다 이렇게 할 거지만 실은 저도 처음에 이런 거 하려면 좀 떨려요. 겁나고. 네. 이게 만약 제가 잘못하면 여기와 관련된 질병관리본부 안전평가원 그다음에 SK케미칼 애경 저한테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 주셔야죠. 그게 우리 기자님들 역할인데. 물론 그들이 억울할 만큼 이렇게 제가 잘못 보도하면 안 되니까 딱 있는 만큼의 그들이 잘못한 것만큼의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생각하면 되게 죄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임원장이 지적했지만 1990년도에 형식성으로 안전성 평가 위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각 대학에 계신 그 당시에 각 대학에 계신 전문가들이 다 했습니다. 다 왔는데 그분들이 이런 절차 하나도 없이 다 땅땅땅 찍어준 거죠. 그냥 친기업적으로 기업이 안 되니 그냥 땅땅땅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게 2014년에 서울대 수의학과에서도 옥시의 위탁을 받아 연구비를 받고 중요한 서류를 다 뺐죠. 누락했죠. 해가 된다는 그걸 누가 증언했냐면 거기서 같이 실험했던 그 서울대 교수의 제자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와. 예. 네. 해당 교수가 그 예. 동물의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의 자료를 빼라고 했습니까? 하는 검사의 질문에 그 제자가 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해당 교수는 그 제자가 위증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로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검찰이 수사했을 때 조작이 맞았고요. 그러니까 2014년 그러니까 이 벌어진 이후에도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것을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줬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전문가들 그래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들이 억울함을 계속했던 전문가들도 분명 계신데 그랬다. 이건 전문가 단체 언론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토탈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자기의 그렇네요. 역할을 망각했을 때 이렇게 1390명이나 사망하는 이런 대재난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메르스보다 더 큰 재난이죠. 훨씬 큰 재난이에요, 이게. 세월호가 306명인가 사망자가 났었죠. 네. 실종자 포함해서. 그때 전 국민이 분노했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전 국민이 3배, 4배. 예. 더 큰 재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숫자적으로. 어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비양심적으로 일들을 하셨는지 정말 화가 날 지경이네요. 솔직히 아까 얘기한 환경부 문제, 그다음 보건복지의 질본에서 그 실험을 잘못했고 외압에 의해서 그 농도를 낮췄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 연구를 더 진행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한 레벨만 했었잖아요, 농도를.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기 말대로 독성을 하려면 여러 단계를 해야 되는데 저중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추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게 외압에 의해서인지 태만에서였는지 그런 부분 진짜 수사를 철저하게 좀 밝혀내야겠네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만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저는 심정은 그렇죠. 심정은 되게 고의성 있는 걸로 심정이 들어요. 근데 뭐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뭐 취재할 수는 없어서 그건 이제 뭐 검찰이 수사를 하시겠죠. 근데 검찰이 수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결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건 저는 검찰도 정말 여기에 할 말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와서 어쨌든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사실 증거 인멸을 한다는 게 사실 하려고 들었으면 뭐 그 대기업에서 진작에 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맡은 검찰이 밝혀낸다. 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분이 그분들밖에 없으니까.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뭐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런 거를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정부는 조금 폭넓게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격하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만약 안 좋은 선례로 남는다.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가습기 살균제 자체가 얼마나 안 좋은 선례인데 이건 폭넓게 보상 지침을 많이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조금씩 넓혀가긴 해요. 뭐 처음에는 뭐 장례비 지급했다가 의료비 지급했다가 뭐 이런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좀 넓혀져 가고는 있지만 너무 부족하고요. 그게 1급, 2급 좀 중등도의 이제 환자인 경우에 이런 지원이 있고 사실은 그 외 환자들이나 또 이미 사망하신 환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미흡한 상태라서 정부가 할 일이 이 사건은 사실 정부의 모든 유관기관이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요즘에 뜨거운 그 버닝썬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조금 주목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그 토요일 날 기사가 얼마나 봐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댓글이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직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죠. 이게 워낙 예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 아니신 분들은 잊고 지낼 수 있고 해결이 됐나 보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실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꺼집어내야죠. 그렇죠? 아마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목이 우리 뽀얀 거탑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안 들으실 수 있으니 가습기 살균제 빼고 어떻게 제목으로 올릴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관심 많고 이 얘기를 조금만 안다면 다 같이 공부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준비하라고 하니까 또 이 역사가 길고 내용이 길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지금 유명한 대기업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매수를 해서 은폐하고 서류 조작하고 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돈을 안 물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기업이 이걸로 큰 돈을 벌진 않았어요. SK케미칼도 그렇고 애경도 그렇고 큰 돈을 벌지 않았지만 큰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으면 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정말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SK케미칼과 애경 어느 기업에 더 불만을 토로하느냐 애경입니다. 애경 관계자들 누구 들으시면 기자가 피해자들 만나봤더니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애경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상한다. 그러니까 애경이라는 기업의 어떤
그게 애경이 그 한국에 갖는 미래 비전이 있다면 그 미래 비전에 이런 애경의 태도가 맞는 건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애경 관계자가 들으신다면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60만 명, 600만 명도 아니고 저는 뭐 아까 통계를 뭐 자살률은 얼마 정도 나왔고 통계를 냈다지만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들어봐도 모자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조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참 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좀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많아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도 너무나도 크고요. 참 본인들의 그 이익만 생각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정말 황당한데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더 양심적으로 좀 꼼꼼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시민단체에서 이것의 안전성을 연구 검토를 했던 관련 전문가들도 사실은 다 기소해야죠. 90년대 초반에. 저 94년에 유공에서 처음 들여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도 우리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들의 피해가 되게 억울한 일이고 우리가 도울 자세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기운 내셔서 네.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드린 말씀에 그런 자격이 저에겐 없습니다만 네. 좀 뭐 기운 내시고 우리 같이 뭐 우리 조동찬 기자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끝까지 저는 사실 죄송한 게 2011년도에 사실 가습기 폐질환에 대해서 이걸 이제 원인 신종 폐질환이다 이거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 끄집어낸 거 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보도국에서 되게 저 칭찬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도 중간에 계속 팔로우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는 저도 늘 죄송한 입장이에요. 그래도 중간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더 파헤치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묻히고 있다라고 조 기자는 사실 알고 있었고 이게 나오니까 이제 뭐 좀 시원한 부분도 있을 거지만 언론이 사실은 그 전에 조금 하셨어야 되지 않나. 알면서 위에서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조동찬 기자님이 인터뷰를 이제 하고 온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빨리 어떻게든 좀 보상을 받던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래서 뭐 계속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미약하나마 여러분들이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그에 맞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분들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게끔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다소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었고요. 좀 하루빨리 이 사건의 진실이 백백 밝혀져서 피해자들의 그 마음에 좀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우리 SBS 뭐 타워.co.kr 그 얘기해 주세요. 그거를 지난주에도 안 했구나. 예, 여러분 사연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TOWER tower.sbs.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요. 타워 골뱅이 골뱅이구나. 네, 죄송해요. 타워 골뱅이 sbs.co.kr. 네, 그러면 저희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선별해서 방송에 소개해드리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